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43인 도훈이라고 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아내는 민정이라고 해요. 민정이는 올해 39이고 패션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부부죠. 주변에서도 우리를 보면 참 잘 어울리는 부부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는데 물어보면 항상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야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민정이의 표정이나 행동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어요. 예전엔 화장실에 갈 때도 그냥 두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전화를 걸면 얼른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게 말하고요. 이런 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밤에 잠들기 전에도 휴대폰을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뉴스나 웹툰을 보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거든요. 화면을 제가 볼 수 없게 각도를 조정하면서 말이에요. 더 이상했던 건 민정이의 외모 변화였어요.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오늘 특별한 일 있어? 하고 물어봐도 그냥 기분 좋아서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향수도 새로 샀어요. 평소에는 향수를 거의 안 뿌렸는데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정이는 항상 같은 향수만 사용했는데 그날은 전혀 다른 냄새였거든요. 남자 향수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새 향수 샀어? 하고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가 뿌려준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고요. 회사 동료가 향수를 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남자 향수를요. 더 결정적이었던 건 주말이었어요. 민정이가 갑자기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민정이 회사 동료를 마트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즘 워크숍 같은 건 없는데요. 오히려 일이 없어서 다들 칼퇴근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민정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민정이가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온 걸까? 상대방은 누구일까?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 민정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정이를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제가 의심병에 걸린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정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아침 못 차려줘서 미안해라고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후기들을 읽어보니 불륜조사 의뢰가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으로 연락했어요. 처음 전화할 땐 정말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탐정은 생각보다 친절하게 상담해줬어요. 요즘 이런 의뢰가 정말 많습니다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탐정에게 민정이의 사진과 기본 정보, 그리고 평소 행동 패턴을 알려줬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들, 친구들, 취미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민정이와 평소처럼 대화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민정이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은 꽁꽁 숨기고 이상한 변명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됐어. 친구랑 만나서 늦었어. 등등 핑계가 매일 달랐어요. 그럴 때마다 탐정이 뭔가 찾아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정이가 오히려 저에게 더 친절해졌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말도 많이 걸고 관심도 많이 보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들킬까봐 연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요. 특히 이상했던 건 민정이가 갑자기 제게 선물을 사다 준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선물 같은 건 안 사주는 스타일이었는데 느닷없이 넥타이를 사왔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뻐서 샀어라고 했는데 그런 민정이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죄책감을 달래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해줬습니다. 갑자기 요리에 관심이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라면서 일주일에 2번씩 저녁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건강에 좋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스러웠습니다. 요가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운동복을 입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그대로 들어왔어요. 어느 날은 민정이 가방에서 영수증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우연히 주웠는데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 식사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정이가 그날 친구와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평소에 비싼 음식을 먹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더구나 와인까지 주문했더라고요. 민정이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말이죠. 탐정을 고용한 후에도 민정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집에 있을 때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고 메시지가 오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간혹 혼자서 웃기도 했습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목소리 톤을 들어보니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언제 만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능하시면 오늘 저녁에 뵈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라고 했어요. 탐정 사무실로 가는 길에도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민정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탐정 사무실은 시내 오피스텔 10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말 긴장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민정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탐정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갈색 봉투였는데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앉으시죠라고 하면서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각오하시고 보세요라는 말에 더욱 긴장됐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민정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였고 민정이는 평소 회사에서 입지 않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걷고 있었고요. 민정이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남자가 민정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정말 친밀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테이블 위로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들의 날짜였어요. 민정이가 회사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워크숍은 가지 않고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민정이의 옷차림이나 화장, 헤어스타일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꾸민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정이가 그 남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에서는 그 남자가 민정이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었어요. 정말 연인 같아 보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영화관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탐정이 옆에서 보고서를 읽어줬습니다. 부인께서 최상훈이라는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살이고 직업은 중견기업 영업팀장으로 확인됩니다. 키는 약 175cm, 체격은 보통이고요. 일주일 동안 총 3번 만났는데 매번 같은 호텔에서 2에서 3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첫 번째는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두 번째는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세 번째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였습니다. 듣고 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 남자는 부인이 다니는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 직원입니다. 아마 업무상 만나다가 이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면서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남자도 기혼자입니다. 아내가 있어요. 사진 속에는 최상훈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있었어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죠. 아내 이름은 지연이고 38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약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 여자는 남편의 불륜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행동을 봐서는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상대 남자의 아내도 저와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 여자도 아마 남편을 믿고 있을 텐데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여자도 저처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호텔 직원들과도 이야기해봤는데 이 두 사람이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적어도 2달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방을 예약하고 체크인할 때도 매우 자연스럽게 행동했다고 해요. 2달 전부터라니. 그럼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비슷하네요.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는데 민정이와 상훈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레스토랑은 시내에서 꽤 비싼 곳입니다. 코스 요리 한 번에 1인당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마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와인도 마시고 케이크도 나눠 먹었다고 하더군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정말 달콤해 보였어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민정이가 그 남자에게 선물한 것들이었어요. 탐정이 보여준 사진에는 민정이가 상훈에게 시계를 채워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시계는 2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입니다. 부인이 직접 백화점에서 구매한 걸로 확인됩니다. 200만 원짜리 시계라니. 저에게는 넥타이 하나도 아까워하던 민정이가 다른 남자에게는 그런 비싼 선물을 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도 보세요. 탐정이 연속으로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민정이와 상훈이 다양한 장소에서 데이트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놀이공원, 미술관, 콘서트홀, 심지어 제가 민정이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고 만날 수 없는 날에도 문자나 전화로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탐정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민정이와 상훈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휴대폰 메시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카페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일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민정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도훈이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 조심해야겠어. 그리고 상훈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들킬 일 없어. 그리고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민정이가 저를 완전히 바보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와 이혼하고 상훈과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탐정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진과 보고서만으로도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했어요.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니까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날짜를 미리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직접 보면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민정이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탐정이 그럼 내일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더 충격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라고 걱정했습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서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그 사진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민정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정이한테 바로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또 늦게 온다는 문자만 보내놨더라고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어질 것 같아. 저녁 먼저 드세요. 그 문자를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도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정이가 들어왔을 때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라고 하면서도 표정은 밝았습니다.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거든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마 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진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저녁에 만날 예정입니다. 장소는 시내 호텔이고요. 시간은 7시 반 정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라는 생각에 긴장됐거든요. 과연 제가 그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정말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저녁 탐정이 알려준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로 보였고 로비도 화려했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비즈니스맨들, 관광객들, 연인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계속 땀이 났고 다리도 떨렸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탐정이 미리 와 있더라고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부인과 그 남자가 곧 올 겁니다. 5층 복도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517호 방을 예약했어요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세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라고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그 장면을 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민정이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견딜 수 있을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 혼자였는데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5층에 도착했는데 복도가 조용했어요. 다른 호텔들과는 달리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카펫이 두껍게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고 벽지도 고급스러웠어요. 조명도 은은해서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민정이와 그 남자가 만나고 있다니. 5층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양쪽으로 객실들이 늘어서 있고 복도 끝에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시내 야경이 보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중간쯤에 있는 기둥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517호가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어요. 탐정이 7시 45분쯤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의심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호텔 직원이 저를 수상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복도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으니 좀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5층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벨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기둥 뒤로 숨었어요. 혹시 민정이와 상훈이 올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정말 기대되라는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민정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탐정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나도 그래. 오늘은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인 사이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달콤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왔어요. 제가 숨어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민정이와 낯선 남자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사진에서 봤던 최상훈인 것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꽤 멋있어 보였어요. 왜 민정이가 저 남자에게 빠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하게 대화하면서 걸어왔어요. 민정이는 상훈의 팔에 매달리면서 웃고 있었고 상훈은 민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 같아 보였어요. 민정이는 제가 본 적 없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머리도 새로 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이렇게 꾸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여기야 517호라고 상훈이 말했어요. 카드키를 꺼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또 다른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는 것 같았어요. 벨소리가 한 번만 울렸거든요. 민정이와 상훈도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멈춰 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을 보니 여자였는데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이었어요. 얼굴은 화가 난 것 같으면서도 결연해 보였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고 온 것 같았어요.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빨랐습니다. 그 여자가 복도를 걸어오면서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빨랐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 표정도 심각했고요.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아 보였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민정이와 상훈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517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당신이 최상훈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정이와 상훈이 깜짝 놀라서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정이도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그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최상훈의 아내 지연입니다. 복도에 네 사람이 모인 상황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정이와 상훈은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저와 지연은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호텔 복도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지연이라는 여자는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은 있었지만 말하는 투는 확고했습니다.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계시는 분이시군요라고 민정이를 향해 말했어요. 민정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상훈은 잠깐 지연아, 이건 오해야라고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둥 뒤에서 나와서 민정아라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사람 모두 저를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민정이가 도훈아, 왜 여기에? 라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상훈도 저를 보더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온다는데 당연히 확인하러 왔지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연을 쳐다보니 그 여자도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끼리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당신도 남편을 의심해서 온 건가요? 라고 지연에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네, 저도 남편이 이상해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오늘 여기서 만난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지연도 저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온 거였어요.
두 사람 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 탐정을 고용한 거죠. 민정이와 상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들킨 것에 대해 당황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당당해지는 것 같았어요. 상훈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웃더니 점점 크게 웃었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네라고 하면서 민정이를 쳐다봤어요. 민정이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와 지연은 말을 잃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상훈이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뻔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숨길 필요도 없고요. 뭐라고? 라고 제가 말했는데 상훈이 계속 말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된 김에 새로운 제안을 해볼까 해요. 민정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어차피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고 했어요.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새로운 제안이 뭐야? 라고 지현이 물어봤더니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우리 네 명이서 서로 바꿔서 지내는 게 어때요? 어차피 저희는 서로 끌리고 있고 당신들도 이제 상황을 알았으니까 솔직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 상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시대에 이런 게 뭐 그리 이상한가요? 서로 합의하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는 거죠. 억지로 기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하고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어요. 지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현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휴대폰 녹음 기능 켜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현이 큰 소리로 좋아요.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현이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마 정말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니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민정이와 상훈이 서로 쳐다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현명한 분들이네요 라고 상훈이 말했고 민정이도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오늘 하룻밤 정도는 우리도 여러분처럼 해봐야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서로 어떤 기분인지 알아야 진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정이와 상훈이 서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방 2개를 잡을까요? 라고 상훈이 말했어요. 지현이 이미 517호는 잡아놨으니까 516호도 잡으면 되겠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훈이 휴대폰을 꺼내서 프런트에 전화했어요. 516호 방 하나 더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밤이요. 몇 분 후 예약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517호에 들어가고 당신들은 516호에 들어가시죠 라고 상훈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제 팔을 잡으면서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저에게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연을 믿기로 했어요. 이 여자도 저와 똑같이 배신당한 상황이니까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엄청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저를 보더니 도훈아,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오히려 저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상훈도 지연에게 여보, 화내지 마.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했어요. 민정이와 상훈이 517호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지현이 계속 괜찮아요.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해서 일단 516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지현이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저도 남편을 의심해서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호텔에 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희한테 완전히 유리해요. 저 사람들이 방금 한 말들 전부 녹음됐잖아요. 그제야 지현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바꿔서 지내자고 제안한 것도 녹음됐고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한 말도 다 녹음됐어요. 이거면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라고 지현이 말했어요. 정말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화만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현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현이 일단 옆방에서 하는 말들을 더 녹음해야 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우롱하고 있는지 다 기록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벽에 귀를 대고 옆방 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옆방에서 민정이와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됐네라는 민정이 목소리가 들렸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겠어라는 상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두 사람이 들킨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도훈이는 정말 바보야라는 민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눈치도 못 채고 있었으니까. 탐정까지 고용해서 따라왔다니 정말 웃겨. 상훈도 웃으면서 내 아내 지연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잖아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뻔뻔했어요.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오히려 당당해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혼하고 우리가 함께 살면 되라고 민정이 말했고 상훈이 맞아. 어차피 둘 다 들켰으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 일로 저 사람들도 우리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기들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저희가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억지로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라고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현이 계속 녹음하면서 저에게 정말 뻔뻔하네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하지만 덕분에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요. 저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으면 법정에서 절대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지현의 말이 맞았어요. 민정이와 상훈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저 사람들 생각이에요 라고 지현이 말했어요. 자기들이 바람을 피워놓고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다니.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저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계속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옆방에서 뭘 하고 있을지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지금쯤 우리 기분을 이해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상훈이 말했고 민정이가 맞아.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은 몇 달 동안 불륜을 저질러 왔으면서 우리는 오늘 하룻밤만 해보면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관계가 훨씬 건전해. 서로 속이면서 살기보다는 솔직하게 사는 게 낫잖아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저를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녹음을 멈췄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1시간 정도 더 기다렸을까요? 옆방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현이 이제 충분해요라고 하면서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이혼 소송 준비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모든 걸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지연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화가 나죠. 하지만 동시에 후련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라고 지연이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오늘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얼마나 저를 우롱했는지 이제 알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16호 방에서 잠을 못 잤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소파에 앉아서 내일부터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각자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라고 지연이 말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와 상훈이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라는 민정이 목소리가 들렸고 앞으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네라는 상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과 저는 일찍 호텔을 나왔어요. 민정이와 상훈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간 거였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지연의 첫마디가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였어요. 그리고 명함을 건네주면서 연락하고 지내요. 서로 도와가면서 이 일을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뻔뻔한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아마 상훈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이트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본 결과 불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급한 일이라서요라고 말했더니 네, 3시에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변호사 만나러 가요라고 하니까 저도 오늘 오후에 상담받을 예정이에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든든했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같은 처지의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오후 3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경력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각종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니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변호사가 이거 완전히 결정적인 증거네요 라고 말했어요. 특히 서로 바꿔서 지내자는 제안 부분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탐정이 찍은 사진들도 보여주니까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정도 증거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쪽이 불리하거든요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변호사가 그런데 혹시 합의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가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런 뻔뻔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럼 내일부터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 상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 정말 잘 됐어요.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서 자세한 작전 회의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정이가 와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볼 일이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정이가 어젯밤 정말 재미있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지내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재미있었어 라고 대답해줬어요.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정이가 상훈이랑 지현이를 집으로 초대할까? 이제 서로 알게 됐으니까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안했어요. 정말 뻔뻔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좋은 생각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지현과 만나서 작전 회의를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현도 변호사 상담을 잘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변호사들끼리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이런 사건은 같이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가 당신들을 집으로 초대하자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니까 지현이 정말 뻔뻔하네요. 하지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현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어젯밤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 점이 가장 화났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어제 집에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지현이 물어봤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현도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4명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민정이가 집으로 상훈과 지연을 초대한 거였습니다. 저와 지연은 미리 계획을 세웠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상훈과 지연이 집에 왔을 때 민정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네라고 말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상훈도 앞으로 자주 만나요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정말 뻔뻔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정이와 상훈이 계속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편해졌어라고 민정이가 말했고 상훈도 맞아. 이런 관계가 훨씬 건전하고 솔직해라고 했습니다. 저와 지연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들어줬어요. 더 가관인 건 두 사람이 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때? 라고 상훈이 제안했고 민정이가 좋은 생각이야. 우리 넷이서 가면 재미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훈과 지연이 집에 간 후 민정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지연이가 마음에 들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응, 좋은 사람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송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도 준비가 됐다고 했고요.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정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훈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지연도 같은 날 상훈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민정이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걸었고요. 소장이 민정이에게 전달된 건 화요일 오후였어요. 민정이가 집에 와서 소장을 보더니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도훈아,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보면 알 수 있지 않아?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마 진짜 소송을 걸 줄은 몰랐어. 우리 얘기해서 풀 수 있잖아 라고 민정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끝났어라고 했습니다. 민정이가 그럼 어젯밤 일은 뭐였어? 우리 서로 합의했잖아라고 항변했어요. 그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민정이와 상훈이 서로 바꿔서 지내자고 제안했던 부분부터 저희를 바보라고 비웃었던 부분까지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듣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비겁한 거야. 녹음한 줄도 모르고. 라고 민정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비겁한 건 바람 피운 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보자라고 했어요.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상훈도 소장을 받았나 봐요.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거든요. 남편이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변호사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희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 민정이와 상훈이 저희에게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였는데 조용히 합의하고 넘어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지연은 거절했어요. 끝까지 가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법정 출석 날이 되었어요. 법정에서 민정이와 상훈을 다시 보니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변호사와 함께 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동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저희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녹음 파일까지 모든 걸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민정이와 상훈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어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 판사가 그럼 배우자들의 동의 없이 불륜을 저지른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라고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꿔서 지내자는 제안 자체가 기존 불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추궁했어요. 상훈의 변호사가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변명했지만 저희 변호사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계획적인 불륜이었습니다. 라고 반박했어요. 그리고 호텔 직원 증언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민정이가 법정에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가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민정이가 상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복구됐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도훈이는 정말 둔해서 좋아.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더 스릴 있어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상훈이 민정이에게 보낸 메시지는 더했어요.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바보인지 몰라. 평생 속이고 살아도 모를 것 같아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 판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민정이와 상훈의 추악한 모습이 더 드러났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민정이는 상훈이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고 상훈은 민정이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두 사람이 법정 밖에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연이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상대방 탓만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위기가 오니까 서로를 버리더라고요. 세 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중간 판결을 내렸어요. 명백한 불륜 행위가 인정되며 특히 배우자들을 기만하고 조롱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빙자해 더욱 뻔뻔한 행동을 한 점도 중하게 판단한다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민정이와 상훈이 진짜 패닉에 빠졌어요. 민정이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발 합의해달라고 애원했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늦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훈도 지연에게 똑같이 애원했다고 해요.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라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라고 했어요. 네 번째 재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저희 변호사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높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민정희 변호사가 과도하다고 반박했지만 판사가 증거를 볼 때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 과정에서 민정희의 직장에도 소문이 났나 봐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상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내 불륜 스캔들로 인해 승진에서 밀렸다고 지현이 알려줬어요. 사회적으로도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죠. 5번째 재판에서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 저희에게 완전히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피고 민정과 최상우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을 저질렀으며 이는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배신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배우자들을 기만하고 조롱한 행위, 그리고 들킨 후에도 뻔뻔하게 새로운 관계를 제안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했어요. 이혼은 당연히 인용됐고 위자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민정희에게서는 3천만 원, 상훈에게서는 상간자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나왔어요. 집과 예금의 70%를 제가 가져가게 됐거든요. 지현도 비슷했어요. 상훈에게서 위자료 3천만 원, 민정희에게서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지현에게 유리하게 나왔어요. 상훈이 가진 부동산과 자산의 대부분을 지현이 가져가게 됐거든요. 판결이 나자 민정희가 법정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총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상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하니까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더 웃긴 건 두 사람이 법정 밖에서 또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유혹해서 이렇게 됐다며 서로를 탓했어요. 그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지현이 그 장면을 봤다고 하는데 정말 추악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민정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도훈아, 정말 미안해. 6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좀 줄여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법원에서 정한 일이야. 나한테 말해도 소용없어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정희가 돈을 구하려고 친정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창피한 짓을 해놓고 어떻게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면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민정희 어머니가 이런 딸을 둔 게 부끄럽다고 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상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났고 동료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지현이 말해줬어요. 불륜 스캔들이 터진 직원을 어떻게 봐주겠어요? 승진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업무도 어려운 상황이래요라고 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정희는 상훈에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위자료를 반반 나눠서 내자고 했고 상훈은 내가 왜 내 몫까지 내야 하느냐며 거절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정희의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정희가 상훈에게 당신이 먼저 꼬셨으니까 내 위자료도 대신 내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상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거절했고 두 사람은 완전히 원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상훈의 직장 동료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더했어요. 상훈이 민정희가 계속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책임을 모두 민정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민정희가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자가 높은 대출이라 앞으로 몇 년간 고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훈은 더 비참했어요. 회사에서 결국 권고사직을 받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불륜 소송 기록 때문에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고 지현이 전해줬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다 기록이 남아있어서 숨길 수도 없다고 했어요. 지현이 요즘 상훈이가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집에서도 나가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민정이 탓만 하고 있대요.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죠. 그동안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더 웃긴 건 두 사람이 서로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민정이는 상훈이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주장하고 상훈은 민정이가 먼저 유혹했다고 맞서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두 사람 다 완전히 몰락한 상황이 됐어요. 민정이는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상훈은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 새로운 사랑이라고 했던 게 이제는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거죠. 지현과 저는 가끔 만나서 그 소식들을 전해 들었어요. 정말 인과응보네요 라고 지현이 말했는데 저도 동감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와 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거든요. 반면에 민정이와 상훈의 몰락은 계속됐어요. 민정이는 결국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는데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면서 연락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계속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훈은 더 처참했어요. 8개월째 취업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것도 이전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지현이 요즘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 됐다고 전해줬는데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어요. 더 웃긴 건 두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못 본 척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보기도 싫어하게 된 거죠. 지연의 지인이 목격한 바로는 정말 어색하고 민망한 분위기였다고 했어요. 어느 날 민정이의 동생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누나가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누나 이야기는 금기가 됐어요.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연락도 안 받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상훈의 회사 후배를 통해서도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 상훈 선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녀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료들도 다 알고 있어서 분위기가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민정이가 상훈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상훈의 새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애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상훈은 절대 안 된다면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훈도 민정이에게 연락해서 같이 외국으로 도피하자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하지만 민정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라며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어요. 지현과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를 그렇게 바보 취급하고 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추태를 보이고 있다니.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날 즈음 민정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져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상훈도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날 지현이 상훈이가 이혼할 때 했던 말이 생각나요 라고 했어요.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이런데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 상훈은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았다면서 의기양양했었는데 결과는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법정에서 도훈이보다 상훈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그 상훈이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와 지연은 완전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연락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일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이 됐달까요? 반면에 민정이와 상우는 아직도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요. 민정이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상우는 작은 회사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 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민정이가 상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상훈이 절대 안 된다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증오하게 된 거예요. 지연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네요 라고 말했는데 저도 동감이었어요. 그때 호텔 복도에서 서로 바꿔서 살자고 뻔뻔하게 제안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를 보기도 싫어하게 됐으니까요. 가끔 그날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영화 같았어요. 호텔 5층 복도 517호와 516호. 그 두 개의 문이 운명을 가른 거였죠. 민정이와 상훈이 들어간 517호는 파멸의 문이었고 저와 지연이 들어간 516호는 진실을 밝히는 문이었어요. 그들이 517호에서 저희를 비웃으며 바보들이라고 했던 그 순간 사실 진짜 바보는 자신들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완벽한 복수였어요. 저희가 직접 복수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였거든요. 그 뻔뻔한 태도와 우롱하는 말들이 결국 자신들을 망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요약하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탐정을 고용했는데 호텔에서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의 아내도 같은 이유로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더 충격적인 건 불륜 커플이 들킨 후에도 뻔뻔하게 서로 바꿔서 지내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저희는 그 모든 걸 녹음했고 결국 법정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